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지 언제 눈이 왔느냐입니다. 온데간데 없이 눈은 사라졌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미세먼지로부터 언제쯤 우리가 해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외출 시에 꼭 마스크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기 드라마였죠. 스카이 캐슬이 현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직 의대 교수가 자신의 아들도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잠시 후 취재수첩 Y에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건에 대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전직 환경부 장관이 출국 금지 조치된 데 이어 검찰은 환경부 직원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로부터 오더를 받았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신문 읽어주는 남자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 환경부 표적 감사가 마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이 문체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여러 유죄를 선고받았죠. 김기춘 전 실장도 그중 한 명일 겁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청와대가 속아냈다는 겁니다. 이번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역시 청와대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강하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공단 이사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하는데 청와대가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청와대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청와대, 검찰발 수사 내용이 어제 나오자 블랙리스트가 아닌 그것은 통상적인 체크리스트다라고 해명 문자를 김의겸 대변인이 냈습니다. 모른다더니 이제는 체크리스트다. 청와대의 미묘한 말바꿈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작년 환경공단 상임감사 채용에도 직접 개입한 의혹이 현재 불거지고 있습니다. 면접자를 다 더 떨어뜨려라 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면접 대상자 7명이 올라왔는데 그 7명을 다 떨어뜨리고 다시 처음부터 뽑았다. 잠시 후에 도대체 환경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여가부가 결국 아이돌 외모 지침을 삭제키로 했습니다. 마른 몸매의 하얀 피부, 걸그룹 가수들이 획일적이다. 비슷비슷한 외모의 가수들의 출연을 자제시켜라. 라고 여가부가 지침을 냈는데 그게 크게 논란이 일자 여가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서 이 문구를 삭제하겠다, 수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야한 동영상, 야동 사이트를 일괄적으로 차단하자 비판이 일고 있고 비슷한 걸그룹 외모를 출연의 금지 기준으로 삼았던 여성가족부 이번 지침, 거기다가 오늘은 장례식장에서 일용품을 일괄적으로 사용해서 안 된다라는 금지 규제까지 또 추가됐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안 된다는 게 왜 이렇게 많죠?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문가의 입을 빌려서 김경수를 풀어줘라 토크쇼까지 열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발제자들은 희귀한 판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희귀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번 판결문에 모모로 보인다라는 사법부의 말투를 트집 잡았습니다. 모모로 보인다라는 건 확신이 없다.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를 압박하고 대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다 라고 날선 비판을 내고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집권 여당뿐 아니라 탄핵에 불복하는 제1야당 기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한겨레 신문이죠. 황교안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동의할 수 없다. 박근혜 탄핵을 동의할 수 없다. 탄핵 불복.
탄핵 뒤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겁니다. 토론회에서였습니다. 배박 논란이 일자 표 이탈의 불안감을 느꼈던 걸까요?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당이 반박했습니다. 탄핵을 부정하는 건 정치인의 자격이 의심된다. 사법부의 판결을 불복하는 여당, 그리고 탄핵을 불복하는 야당. 잠시 후에 여야 묶어서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미 두 정상이 통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통화 자리에서 남북 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도로 연결이라든지 철도 연결, 이른바 당근으로 필요한 그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남한이 떠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35분간 통화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관측과 북한이 줄 것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퍼줄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민한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님과 검찰과 청와대 국회 횟집 사관왕 민주당 조응천 의원,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우리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베테랑 여기자 채널A 박소연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들과 함께 오늘의 탑뉴스로 돌직구쇼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환경부 직원이 청와대의 오더를 받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진술을 한 것이 저희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도대체 환경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먼저 환경부 관계자의 이야기부터 살펴보시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의혹과 관련돼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환경부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오더를 받았다. 지금까지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다 라고 청와대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환경부 직원이 청와대에 오더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지금까지 줄곧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장관 전용 컴퓨터 폴더에서 산하기관의 임원 조치사항 문건이 다수 발견이 되면서 김은경 장관의 저 보고받은 바 없다라는 발언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현재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입니다. 환경부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최근 말을 바꾸고 있어요. 초기에만 하더라도 그것은 표적 감찰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표적으로 해서 감찰할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부인을 했다가 검찰이 김은경 장관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건 등등 다수의 증거를 제시하자 사표를 받기 위해서 감사를 벌였다. 이른바 전 정권의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사표를 받기 위해서 표적 감사를 벌였다라는 사실을 환경부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최근 줄곧 하나둘 시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사표를 받기 위해서 표적감사까지 벌였던 구체적인 사건은 무엇일까? 환경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출력물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지난해 7월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5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보고, 뭐 보고 해서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5명이 있었어요. 그중에 몇 명이 당선이 되는 건데, 선출이 되는 건데, 그 사람을 전원 탈락시켰어요, 환경부에서.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재공모하는 이상한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재공모 과정에서 결국 참여정부 출신의, 노무현 정부 출신의 장준영 씨가 임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5명은 뭐가 되느냐? 두 번째 사건은 또 있습니다. 역시 지난해 7월, 이번엔 상임감사짜리 공모 과정에서 역시 면접 후보자 7명을 환경부가 전원 탈락시킨 이상한 일을 벌인 겁니다.
이사장도 전원 탈락, 상임감사도 전원 탈락, 그리고 처음부터 재공모. 이 재공모 과정에서 결국 노무현 재단 출신의 유성찬 씨가 상임감사로 임명이 되는데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추천한 추천자가 탈락하자 합법적인 선출 과정을 깡그리 무산시킨 후에 결국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재공모를 한 것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야기까지 나오자 청와대 관계자가 입장을 냈어요. 장관은 산하기관 인사 등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인 체크리스트다. 체크리스트다. 청와대는 관계없다라고 했다가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건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 판단문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후에 면직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 제도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면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유죄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박정환 의원님. 네. 이 사건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앞서 우리 출력물 통해서 봤지만은 그 재공모까지 하면서 뽑기 이전에 사표를 내라고 종용을 했는데 사표를 내지 않은 이사장과 상임감사 등 임직원에 대해서 사찰 감찰이 있었다라는 의혹도 있잖아요. 표적 감사를 했는데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이게 과연 환경부에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저렇게 그 네 사람을 싣기 위해서 했다면 장관하고도 의견이 틀리고 안에 직원들이 저렇게 그 압박을 받아가면서 이제서야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이거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고 통상적인 업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언제부턴가 우리 정부에는 사찰 DNA가 없다라는 청와대 해명을 듣는 순간부터 저는 청와대 해명 그 이후로 잘 자세히 보지 않고 있어요. 예. 닭 한 마리 빵 한 조각 모두 다 사연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만은 다르다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끝이 과연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국민들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외쳤던 공정, 정의, 평등이 과연 이건지 여쭙고 싶고요. 차라리 내 편 심으려고 저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허탈하거나 밉지는 않지. 예. 왜 자꾸 저렇게 궤변을 통해서 돌아가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벌어진 일만, 팩트만, 상황만 보면 조홍천 의원님. 네. 지금 어쨌든 이사장과 상임감사 2명에 대해서 표적감사가 있었다라고 환경부 직원들은 인정을 했고 환경부 전 장관까지도 이것을 보고받은 문건도 확인이 됐고 오늘 환경부 직원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청와대의 오더다라고 실토까지 한 상황이었고 그 사건 뒤에 참여정부 출신의 누구, 노무현 재단 출신의 누구가 결국에 임명이 됐는데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블랙리스트라는 네이밍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까 앵커께서 설명을 하실 때 김기춘 전 실장의 그 블랙리스트 사건의 유죄 판결문 중 일부를 읽으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공무원들을 이 의사에 반해가지고 내치기 위해서 사직서를 강요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에 반한다. 위법이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직업공무원, 즉 늘공이라고 하죠. 늘공은 신분이 정년 때까지 보장이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도 철저히 보장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업무 외적인 이유로 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직업공무원제에 반하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이를 위해서 뒷조사를 하는 것.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엄하게 처벌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직업공무원들이 아닙니다. 환경부의 산하기관, 즉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은 어공과 늘공으로 나눠지는데 늘공은 철저히 보장이 돼야 되지만 어공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주어져 있지만 그동안에 사실상 낙하산 자리로 채워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제 우리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즉
그동안에 선거 캠프 등 공신들을 앉히는 그런 자리로 활용을 해왔던 공공기관 현실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그만둘 때는 임기가 그때까지로 끝나는 걸로 예. 지금 돌직구쇼에서 처음 얘기하지만 지금 법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조홍천 의원이. 매번 뭐 낙하산이다. 예. 매번 뒷조사다.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로남불 아닙니까? 예. 현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직업 공무원 찍어 눌러가지고 쫓아낸 사람들이 지금 산하기관 가지고 예. 블랙리스트다. 이게 뭐 잘못됐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아니, 늘공과 어공이 다르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 사람들, 임기가 보장된 어쩌다 공무원이든 늘 공무원이든 임기가 보장된 사람들을 내 사람 삼기 위해서 찍어내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그런 거 안 하겠다라고 탄생한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 공무원이든 늘 공무원이든 똑같이 우리 사람 심기 위해서 바깥 사람, 임기 남은 사람 쫓아내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공공기관에 남아있는 전 정부 사람들은 대개 그쪽과 정치적 철학을 같이 하거나 혹은 선거 캠프에 있었거나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그분들 그냥 남아 계시면은 쉽게 얘기해서 둥지 속에 뻐꾸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뻐꾸기 새끼가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하는 국가 폭력이다. 다음 정부는 이런 못된 짓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못된 짓들이 정도로 좀 넘어서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기관 장 그리고 이 공공기관에 대한 임원들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법적으로 계약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임기가 존재합니다. 낙하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자기 사람을 시키는 낙하산이 있었던 것은 전 정부, 역대 정부로 있었습니다만은 그 낙하산을 심어내기 위해서 임기가 보장된 사람들을 찍어내기 감찰했다는 건 이건 정도가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검찰이 굉장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되고 안병호조 차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해보다 보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의 감사관실이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 건데 산하기관에 대한 임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표를 받기 위해 여러 가지 표적 감찰하게 되고 개인 비위를 고발할 수도 있다. 사표를 내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문건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 문건에 들이대니까 관련된 직원들이 처음에는 부인하고 있다가 그 내용이 맞는 것 같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대한민국의 이 국책연구기관에 있는 한 연구원이랑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탄생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인사입니다. 한탄을 토로하더라고요. 현 정부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외쳐왔는데 이게 진짜 포용국가냐. 자기들끼리만 포용하게 되는 사실상 내 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는 배제국가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아유 전 정부나 이 정부나 다를 게 하나도 없네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이 정부의 탄생 출범 배경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것처럼 촛불이 있었기 때문에 탄생한 정권이라고 한다면 전 정부랑은 분명히 다른 모습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에 대한 지금 검찰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왔을 때도 과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정부든 상관없이 낙하산까지는 보통은 다 인정을 하는데 이제 요거 낙하산도 이제 못하게 한다는 게 조홍천 의원이 법을 준비 중이다라는 사실을 하나 들었는데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분이 자기가 또 다른 낙하산을 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판결에 불복한다. 불복을 불사하는 여당. 그리고 막말을 불사하는 야당. 여야가 모두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둘 다 불사조 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의 김경수 구하기 토크쇼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그 판결문을 비평하는 것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토도 안 달아야 된다는 건데 그게 상권 분립입니까? 허위 진술한 증인의 다른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이토록 관대하게 인정한 판결은 일찍이 본 적이 없고 저로서는 희귀한 예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재판 불복 토크쇼까지 열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희 의원은요, 여론 조작하려면 내부서 하지 뭐하러 밖에서 했겠냐, 이거 여론 조작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홍익표 의원은요, 김경수는 깨끗하고 하얗다, 음흉하게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정당하지 않다, 이것은 납득할 수 없다, 판결에 불복하는 이야기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현직 부장판사는 불쾌함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재판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위험한 대응 중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 지사의 주장이나 논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궤변이다 라는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당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박수영 기자. 지금 여당에서 김경수 구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일각에서는 여당의 대응이 좀 도를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판사들의 성향, 판사들의 성격, 판사들의 음모론까지 이야기하면서 판사를 탄핵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내용이 바로 지금 판결 불복 토크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좀 심한 것 아니냐, 오히려 사법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여당 내부에서도. 네. 그리고 사법부의 불신을 조장한 우리가 여당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동안 여당과 좀 궤를 같이 해온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에서도 도가 지나치다라는 입장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주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문을 해석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비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판결문을 해석하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걸 집권 여당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집권 여당은 사법부 못지않게 또 다른 권력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력기관에서 한 정치인의 판결문을 놓고, 자, 안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안에서 너무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들까지 모셔가지고 그들의 입을 빌려서 자신들의 주장을 대신하는 저런 행태가 과연 집권 여당이 할 일인가? 집권 여당이 저렇게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면, 불만을 문제 제기를 하고 연일 그렇게 여론을 조장하면 사법부의 판결을 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그에 굴복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의 판결은 그냥 순순히 승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자체로 조성을 하고, 그걸 집권 여당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 손소 변호사님. 만약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점잖게 1심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2심 항소심을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는 정도가 지금까지 보통 국회에서 해왔던 반응들이었는데, 어제 민주당의 토크쇼 내용을 보니까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주장 중에 하나가 1심 판결문의 말투가 뭐뭐로 보인다, 뭐뭐로 보인다, 뭐뭐로 보인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거 보라, 사법부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뭐로 보인다라고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법부가?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유죄 판결을 판사가 선고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재판부가 보기에 우리는 유죄 확신한다 라는 것과 동의어거든요. 뭐뭐로 보인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뭐로 보인다는 표현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전체를 뭐뭐로 보인다로 다 도배하진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그런 분량이 많은 판결문 중에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 뭐지?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한 것이고요. 그 1심 판결이 최종심의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제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한 것이고요. 다만 그 중에 1심 판결문 중에 일부 부분들의 어떤 그런 표현들이 이 1심 판결을 좋지 않게 보고 승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측면은 있는 거죠. 1심이 최종심이 아니고 앞으로 또 상급심이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옆에도 이제 조 의원님 계십니다만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들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예. 특히 지금 여당보다도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많은데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시고 또 법조인으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 정치인으로서 하는 행동, 특히 판결 분석이라든지 그 분석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순수한 그런 법률가로서의 어떤 분석이나 행동이라고 보면 어려워요. 어렵다. 정치적 행동이다.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정치 행위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감안을 해서 이해할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예, 사실은 박주민 의원도 훌륭한 법조가 출신이지만 법조계 경력으로 따지면 조홍천 의원이 더 경력이 많은 것 같은데, 조홍천 의원은 어제 저기 왜 안 가셨어요? 토크쇼.
왜 저만 출연하면 이렇게. 예, 저는 뭐 생각을 달리 합니다. 예.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방금 손수호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법에 판결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충실하게 재판에 임해서 1심을 뒤집는 것이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판례 평석집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판결을 비판하는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듯이 판례가 전혀 판결이 뭐 언터처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심까지 있는 거고요. 예. 다만 헌법 체계 안에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되도록 하는 것이 전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제자리엔 가지 않았던 거고요. 박주민 의원도 잘 아시잖아요. 그럼요. 잘 알죠. 그렇지만 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분들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집권 여당이 좀 더 안정감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연유가 됐건 간에 국회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저런 거를 하는 거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사할 때 기록을 꼼꼼히 잘 꾸며라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기록을 꼼꼼하게 잘 꾸며라. 잘 꾸며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마 기록이 트럭으로 몇 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판결문은 수십 장이잖아요. 거기서 엑기스를 뽑고 뽑아가지고 만든 것이 판결문인데 판결문이다. 민사에서는 변론의 전 취지란 게 있습니다만은 형사에서는 물론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비슷한 게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안에 다 숨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록을 보지 않고 무작정 그 비판하는 것은 자칫 그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동천 상당히 의원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동료 의원들에게 우려를 했어요. 이게 실수를 범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진짜 박정환 의원님 민주당에서 이렇게 불복 토크쇼까지 하는 게 이게 오히려 김경수 지사를 2심에서 풀어주고 싶어도 못 풀어주지 않을까. 판사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법원 입장에서 이거 풀어주면은 민주당 집권 여당이 압력을 넣어서 풀어줬다라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라서 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반인으로서 제가 만약에 그 재판부의 판사다라고 한다면 설령 그 경남의 도정을 위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고속 신청을 받아주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압박이 오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예. 저렇게 하면 내가 법률심에 의해서 잘 판단을 해갖고 보석을 허가해 준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의 압박에 의해서 보석을 받아준 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담당 판사라면 하고 싶어도 저렇게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자유한국당 얘기 또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5.18 망언으로 해서 온갖 그 공적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왜 민주당이 또다시 경남 도청까지 찾아가면서 또 여기 와서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저런 토론회 해가지고는 여론을 돌려버리려고 하는지 왜 다른 얘기해서 이슈를 전환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그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히려 여나 야나 뭐 다 똑같고요.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사법 판단마저도 사법부라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의 최종 보루잖아요. 마지막 보루인데 사법부 판단마저도 저렇게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이 끝이 어딘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 야당입니다. 자유한국당입니다. 탄핵에 불복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저 단계 대통령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야당 안에서도 부구부글. 먼저 김준교 최고위 후보의 논란이 되는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문재인을 탄핵시키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평화 떠들면서 뒤로는 북한이 핵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김준교 후보에 대해서 김무성 전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 야당의 어른들이 따끔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과격한 사람들이 결국은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런 과격 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죠. 그거는 정말로 삼가해야 될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당의 해당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기본적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니까요. 그런 김무성, 이완구 이 두 중진의 충고에도 김준교 후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막말이 되고 구가 된 세상. 대한민국에도 의로운 젊은이가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김무성, 이완구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내 할 말 하겠다. 내 갈 길 가겠다. 그러니까 마치 같은 당의 자유한국당의 두 어른이 충고를 하는데 어른 선배님으로 안 보고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보다 못하게 본 처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의 여론들도 김준교 후보를 향해서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준교 후보와 중학교 같은 반 반짝이었던 김병민 박사님. 어제 영상 편지까지 썼는데도 나는 이런 점입니다. 김병민이 틀렸다 이 말 아니에요? 이거? 돌직구쇼의 영상 편지 힘이 있었는지 김준교 후보가 방송이 끝나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 연락 왔어요? 네, 방송 끝나고 어제? 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자제할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자제해? 그러고 지금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잠깐 했는데 네. 이 김준교 후보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부산 유세가 남았다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이런 얘기들 안 하고 경제 문제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제 저녁 메시지를 보니까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의로운 젊은이다. 그 지금 상황에서는 전당대회에서 소위 말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누굽니까라는 얘기만 하면 김진태를 연호하게 되는 일부 당원들이 존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위원 후보로 나가서 사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태를 연호했던 그 사람들이 김준교를 연호하게 되는 목소리를 듣게 될 건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담아내서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김무성 전 대표의 충고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의 충고가 정말 자유한국당의 생각하는 사람들의 충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준교야, 내가 만약 준교한테 저딴 게 내 친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준교가 받아들였을 때 상처가 어떻겠습니까?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낸 민주적인 권력에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할 수는 있겠으나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거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의 영상 편지를 통해서 준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의로운 젊은이라는 표현을 받고 싶다라면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 모든 주장이 자유한국당 내부에 있는 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면 어떠한 이야기들도 결국 담아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교야 돌아와라. 준교야. 이 어저께 보냈던 문자 메시지처럼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 정말 이제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중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병민이가 준교에게 영상편지 2탄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수진 차장, 네. 사실은 이 김준교 청년 최고위 후보에 대한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준교야 돌아와라라고 김병민 박사님이 얘기는 했지만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안 돌아올 것 같아요. 네, 어제 SNS 내용을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내용이 진실을 말하면 극우가 되는 세상이다. 대한민국의 의로운 젊은이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갈 길을 계속 가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밝혔거든요. 아마 자신은 이번에 이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은 했죠. 지금 저희도 김준교 후보가 누군지 알지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짝에 출연한 남자 3번이라는 과거까지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는 성공을 했고 또 아직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았고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자신이 유명해지는 효과를 맛봤기 때문에 아마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논란의 발언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고요. 심지어 이 야당 내에서 중진들이 자신에 대해서 충고를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의 눈치만 보는 몸살인의 웰빙 야당은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어요. 네, 중진들을 오히려 더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 중에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이 청년들이 다른 후보들은 이제 기탁금을 몇 억씩 내는데 이 청년 최고위원들은 기탁금을 내지 않습니다. 청년이 개혁적인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도입이 된 건데요. 그 청년 최고위원 자리를 이런 목소리를 내는 장으로 쓰게 된다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과연 자유한국당이 이런 청년 최고위원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가에 좀 회의가 듭니다. 예. 김준교 후보는 그렇다 쳐도
황교안 후보가 탄핵에 대한 입장을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왔는데 처음으로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토론회에서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객관적인 진실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쉽사리 그렇게 탄핵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 가사 무슨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안의 경중을 따져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야 불복불사, 막말불사인데 탄핵에 지금 불복한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네. 참 정말 어안이 벙벙하네요.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의 상김시대, 즉 김진태, 김순례, 김준교. 그렇게 삼김입니까? 상김시대가 도래한 걸로 전 생각을 했는데 어제부로 또 일황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황시대다. 예. 황교안 전 총리 말씀 중에 객관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온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실을.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셨다는 분이 객관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예. 어안이 벙벙하고요. 그리고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돼서는 안 된다? 돈 받은 걸로 탄핵됐습니까? 왜 최순실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공적 권한의 사적인 남용, 그로 인한 공적인 시스템의 붕괴, 퇴행, 그걸로 온 국민들이 분노했고 이게 나라냐라고 했고 그래서 국민주권으로 탄핵이 된 건데 대통령 권한 대행도 비록 그 취임식이었기 때문에 헌법 69조의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헌법 69조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라고 돼 있습니다. 헌법 준수하신다는 분이 이런 말씀하신다는 거 저는 아무리 급해도 또 아무리 대표가 되고 싶어도 우리나라 국격을 생각하면은 한때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내신 분이 이런 언사를 하시는 것 정말 일황시대입니다. 예. 불복 여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혼 소송 중에 남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가 당한 사실이 조금 전 확인이 됐습니다. 상습 폭행당했다. 그러니까 아내인 조현아 부사장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남편은 주장하면서 아내인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상습 폭행당했다. 나는 아내로부터 폭행당했다. 조현아 남편 고소장 제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남편 박 씨에게 죽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목을 졸랐다. 라는 것이 현재 남편의 주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편 측 주장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목을 조르면서 죽어라고 말했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집어 던져서 남편의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 그러면서 태블릿 PC, 깨진 태블릿 PC를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 주변과 발가락 주변의 상처, 그걸 찍어놓은 사진과 동영상 등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혼 소송뿐 아니라 조현아 전 부사장 아내에 대해서 폭행 혐의로 현재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폭행과 학대 관련이겠죠. 남편 측 주장입니다. 폭행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학대했다라고 남편은 주장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지고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 애들한테. 그러면서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제기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양육권도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아내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 조 전 부사장 대신 내가 양육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현재 남편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이혼 소송 중이다라는 것은 기존에 알려졌었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뭔가 약간 좀 물리적으로 폭행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는 지금까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목을 조르고 폭행 혐의로 또 고소를 했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처음 나왔어요. 유명한
유명인들의 이혼 사건에서도 사실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폭행 등이 굉장히 주된 이혼 사유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요? 종종 있어요. 뭐 이름 되면 누구나 알 만한 이혼 소송에서도 사실 폭행 때문에 이혼한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는 작년 4월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약 1년 가까이 주장만 있었을 뿐이지 뭐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짐작입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추가적인 증거를 이혼소송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 그와 동시에 고소 고발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특수상해 그리고 또 아동복지법상에 있는 그런 아동학대죄 거기에 더해서 그거는 고소 및 고발인데 이번에 특경법에 있는 배임으로도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더 감정이 좀 상한 것이 아닌가. 혹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심해진 거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소송 중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소송 중이다? 네, 즉 소송에서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혼 소송에서 한 주장은 사실 그게 나중에 인정받지 못한다더라도 그 자체로 뭐 범죄가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사적으로 이제 처벌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게 그런 사실이 없었다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정말 내가 당했습니다. 정말 내가 피해자이고 그 사실로 인해서 난 정말 이혼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또 반면 조현아 씨 측에서는 아니다. 그런 일 없고 실제로 이혼은 오히려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남편의 그런 알코올 중독 등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잘 다뤄봐야겠죠. 만약에 지금 남편이 주장하고 있는 형사처벌을 원합니다라고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히려 무고죄로도 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현재 고소한 거다라는 해석인데 박정화 대변인, 우리가 앞서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해서 양형을 좀 고려해줬던 대목이 좀 기억나는데 그런 재판 판결문에도 그런 게 있고요. 그때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 라는 진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저 쌍둥이 자매들, 내가 낳은 쌍둥이 자매들 밥 투정한다고 수저 던지고 밤에 잠 안 잔다고 저렇게 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있으니 과연 그때도, 그러니까 그때 국민들 앞에 고개 숙이고 사과를 했을 당시도 과연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지 궁금하고요. 아이들마저도 저렇게 생각하면 과연 조현아 씨의 이 일탈의 끝이 어딘지 참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남편도 오죽했으면 저런 일로 고소 고발을까지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반론도 준비를 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해명 들어보시죠. 남편이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다가 받지 못하게 되자 조 전 부사장을 음해하며 뒤늦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라고 조현아 부사장 측이 이야기를 했어요. 조 전 부사장이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박순 차장, 지금 이 남편이 뭐 증거 사진도 현재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일단은 남편이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 남편이 이제 조현아 씨와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초등학교 동창 경기초등학교를 나왔고요. 그 이후에 그 경기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인물입니다. 공부 되게 잘했네요. 네, 집안이 다 서울대 의대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고, 남편이? 네, 그다음에 그 남편의 형도 지금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서 다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뭐 하나 아쉬울 거 없는 집안이다. 네, 뭐 조현아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 동창과 결혼을 한 셈이 2010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의 주장은 2010년 결혼한 이후에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땅콩회항 사건이 있었던 2014년 이후에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진도 공개를 했어요. 그 사진을 보면 자신이 이렇게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 화가 나면 벽으로 몰면서 죽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을 졸랐다라고 하면서 이 목에 손자국이 나서 이렇게 졸려있는 그 목에 손자국이 그대로 나 있는 사진과 함께 아이패드를 던졌다라고 또 했거든요. 이 아이패드를 던졌을 때 엄지발가락에 살점이 떼어져 나간 그런 사진까지 다 지금 이렇게 제출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폭언과 폭행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두 사람은 2017년부터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남편에 대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알코올 중독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다. 남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남편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웠다. 오히려 이혼 소송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주장. 그래서 남편은 운전기사들로부터 내가 어디 가는지 나의 동선, 나의 행적을 감시받는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변 박사님. 네. 이게 재벌가의 사위로 살아가는 게 과연 어떤 삶일까? 그 장모님이 보통 장모님이 아니라 이명희 전 이사장이잖아요. 운전기사들이 어디 가는 동선까지 다 감시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명희 전 이사장의 이 녹취된 음성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톤이 좀 높죠. 그리고 약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었는 것이 아닌가 추정은 가능한데 저는 이 사위 남편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결국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하는데 성형외과 의사잖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일을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일단 생각이 걱정도 되고 문득 들기도 했고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알코올 중독된 아빠가 아이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돌봤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엄마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아빠가 적극적으로 제기를 돌봐줘야 되는데 결국은 둘 다 똑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 사위 입장에서는 또 본인이 가는 동선에 대해서 운전기사를 붙이고 모든 생활을 감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술로 이어졌다고 하지만 실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둘만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한항공은 실제로 대한항공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오직 조 씨 일갈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이고 거기에는 국민연금이 또 주주로 들어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회사를 사유하는 모습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갑질에 대한 의혹들이 나오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갈등의 모습들이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벌이 우리가 주말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에서 보는 재벌이 아니라 조금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면도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은데 결국 아침 드라마보다 훨씬 더 나아간 민낯의 모습을 대한항공 일가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번 이혼 사건의 소송의 끝은 어딘지 진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또 문득 드는 생각이 사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으로 조사받았을 당시 그리고 같은 조신 조홍천 의원도 그때 당시 비슷한 시점에 조사받지 않았어요? 아예 저 영장 동기입니다. 영장 동기. 그렇죠. 2014년 12월 30일 날 저는 중앙지검에서 영장이 청구됐고 예, 그렇죠. 조현아 부사장은 서부지검에서 영장이 청구가 됐죠. 그러네요. 그때 양조라고 그랬죠. 양조. 예. 그 케이블 TV 방송에서는 예. 저녁 8시 반쯤에 조현아 부사장이 영장 발부됐는데 자막에 큰 글씨로 조홍천 영장 발부라고 오보를 낸 적도 저 봤어요. YTN. 있습니다. 예. YTN 오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아마 어머니 이명희 이사장의 그 니킥 DNA가 그대로 전수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같은 한양조 씨로 저는 알고 있는데 참 난감하네요. 예. 한양조 씨입니까? 예. 어쨌든 그 집 여자분들은 굉장히 발길질과 투척에 능하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들은 얘기로는 대한항공을 인수함에 있어 이명희 전 이사장 집안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 그래서 굉장히 며느리로서 떳떳하고 좀 발길질을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뭐 성형외과 의사긴 하지만 어쨌든 좀 재력이나 뭐 출신이 조금 딸리는 남편을 또 좀 밑으로 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우리 한양조 씨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은 남편 쪽에 아직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니킥 DNA 발언은 조금은 너무 지나치게 단정적인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 피소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풀로 이동해 보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의 수사 반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통 정의로운 경찰 백주정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손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취재 수첩 사건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즘 자꾸 어디선가 시신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하 송유관, 인천에 있는 한 지하 송유관에서 인적이 드문 그곳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미스테리한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타살도 흔적도 없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쯤 인천의 서구에 있는 지하 송유관, 기름을 보내는 송유관에서 50대 남성 A씨, 51살, 젊습니다. 50대 남성, 50대 초반의 남성이 숨진 채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송유관 직원이 내려갔는데 깜짝 놀랐겠죠.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발견 당시 신발과 양말을 신지 않은 채 긴 소매 티셔츠, 긴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저곳에서 사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즉각 부검을 의뢰했는데 1차 구두 소견이 어제 나왔어요. 직접 사인을 밝힐 수 있는 외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미스테리함을 더합니다. 외상은 없는데 사망을 했다. 그리고 소화기관에 음식물이 없다. 시신이 발견된 지하 송유관의 위치를 보면 더욱더 미스테리가 증폭됩니다. 지상에서 5m 깊이, 사다리를 타고 한참 내려가야 접근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주변에 펜스까지 설치돼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50대 초반의 남성이 저곳에 들어가서 시체를 발견됐느냐는 거예요. 경찰은 이 남성이 사망 이전의 행적을 현재 확인 중입니다. 이 남성의 남동생을 찾았어요. 20년 넘게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아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하고 지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경찰 진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이 없으며 외상이 없는 만큼 추락사의 가능성도 낮다. 뭐란 얘기예요? 송유관 접근 경로를 파악에 주력 중이다. 지금 경찰도 사실은 이게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현재 규명 중인 것 같은데, 백종 팀장님 오늘 아침에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취재를 해오셨는데, 네. 이 사건을 접하는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스테리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인천경찰청 강력계장 권영석 계장에게 또 취재 수첩 I처럼 취재를 했습니다. 강력계장에게? 네. 지금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수백 건의 변사 사건을 처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주 폐쇄된 요양원에서 BJ가 60대 시신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51세 된 시신이 발견된 게 지금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 변사 사건으로 나오는데, 네. 물론 부검이가 볼 때 음식도 소화기관에서 없고, 그 다음에 외력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현장을 보면 펜스가 1m 높이에 쳐져 있고 5m 아래 송유관인데요.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갔다고 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도 있어요. 저게 있는지 어떻게 알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걸 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연간 3만 건의 변사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그렇게나 많이. 그런데 하루에 78건 정도인데요. 보통 연간 5천여 건 이상이 미스터리한 변사 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5천여 건이?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부의 유족들이 오랫동안 헤어진 가족이 변사, 검사 지휘를 마치고 인수를 해가라 그러면은 우리는 인수 못하겠다 하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물론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정말 세태를 반영하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변사 사건이 시군구청장에게 인계를 해가지고 행정 처리를 합니다. 예. 감회장을 하는 거죠. 이 가족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행태가 지금 연간 수천 건이 일어난다는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이 사건을 하겠다고 해서 봤는데, 지금 대한공인탐정연구위원이기도 한 백석대 교수 이건수 교수라고 있습니다. 예. 이 교수가 토머스 메스터스라고 그래가지고 서운기 씨인데, 한국 이름은요, 6.25 전쟁 때 7살 때 입양이 됐어요, 미국에. 예. 근데 미국 FBI 요직과 국토안보부의 고위직을 역임했는데, 이분이 헤어진 가족을 찾고 싶겠다라고 의뢰를 했는데, 이 백석대 이건수 교수가 실종자 찾는 고수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노력 끝에 이걸 찾아줘가지고 토머스 메스터스가 와가지고 이 보도가 지금 됐더라고요. 그러면 60대, 그 다음에 51세 된 가족이 과연 없을까? 이분도 지금 동생이 와서 진술을 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 시신을 인수로 거부를 했다는 후문을 제가 들었는데 아, 그래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나눈 형제이면서 가족이 과연 이런 변사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데에는 정말 어떤 그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빈곤층에 대한 그런 어떤 취약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교훈을 주는 사건으로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손수 변호사님, 백 팀장님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조금 더 상세한 부검 내용을 좀 봐야 되고 현재까지 이 남성이 스스로 저 지상에서 5m 깊이에 2차선 도로 밑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그곳에 스스로 들어가서 음식물이 없으니까 이른바 아사한 가능성 이외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한다. 뭐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일단 사망 원인을 밝혀야 누군가의 범죄로 인한 사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책임도 물 수 있고 또 처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부검 결과 1차 구두 소견만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장 내 음식물 상태 등에 대한 정보만 입수한 것이고 또 이제 외상이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세한 그런 건 부검 결과까지 아직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예. 백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확인하셨는지 좀 모르겠는데, 이 50대 남성의 사망자의 휴대전화기가 있었는가? 휴대전화가 있었는지. 혹시 뭐 옆에 있었는가? 가지고 있었는가?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은, 거기서 통화가 가능한 것인가? 그건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하 송유관에서. 네네. 또, 만약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인지, 아니면 직전까지 사용했다가, 그때부터 사용하지 않았고 또 휴대전화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사다리를 타고 만약에 내려갔다면 뭐 사고로 떨어졌거나 누가 밀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외상이 없는 걸 봐서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 작업자들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본인도 올라오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면은 의지가 올라올 있었다면 수가 올라올 있었을 수 텐데. 있었는 거 아닌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손수 변호사의 궁금증은 더 쉽게 풀어보면 의식이 있는 채 내려갔냐, 사망한 채 누군가에 의해서 그곳에 소위 배달이 되느냐를 가릴 수 있는 증거들을 몇 가지 짚어주셨고 거기에 좀 덧붙여서 양말과 신발이 없었다. 네. 이 손수 변호사가 역시 그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십니다. 예. 지금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휴대폰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 자리에 없었다. 그다음에 양말과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과연 이게 외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요인의 사망이 아닌 걸로 추정은 되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스터리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51세 정도 되면은 이분이 뭐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관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변사 사건을 보면은 2011년 9월 6일 날 북한산에서 발견된 박용철 씨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오천이 형제가 다 모두 사망을 했죠. 한 분은 흉기로 인한 사망이 됐고 한 분은 그곳에서 2km 떨어진 인왕산 중턱에서 발견됐는데 사실 이 사건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변사 사건이거든요. 맞아요.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 5천여 건 이상의 사인이 불투명한 미스터리한 사건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국가에서 정말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또 여기에 관련된 수사기관에서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변사 사건에 있어서는요.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시신을 인수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고 하면 구천을 맴도는 그 영혼은 누가 이루를 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변사 사건 우리가 세심하게 그렇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신발을 벗어놓고 있었다. 라면은 이제 그 부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제 부패 진행 정도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망한 시각부터 상당히 많이 지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게 굉장히 추운 날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옷을 벗었다. 특히 양말 벗었고 외투도 벗었다. 없었고. 이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 유병원 전 회장 사건에서도 저체온증 이야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할 때 오히려 이제 뜨거운 열감을 느껴서 오히려 옷을 벗어놓는 그런 그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도 이런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참고할 만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이 휴대전화가 원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있었는데 휴대전화 없이 그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추후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사건입니다. 현실판 스카이 캐슬인가요? 아빠가 의사인데 내 아들도 의사로 만들고 싶었던 현직 의대 교수가 잘못된 그릇된 부정에 면접 문제까지 빼내다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어디서 많이 듣던 음악이 나와요. 스카이캐슬의 음악. 현실판 스카이캐슬. 지난해 1월 한 의대 편입학 면접 시험 중에 지원자 중 한 명이 출제 과정에서 한때 포함됐던 오답을 그대로 읊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정답만 읊었으면 됐을 걸 출제 과정에서 포함됐지만 삭제한 오답을 그대로 읊어서 이거 수상하다. 문제 유출을 의심한 면접관이 면접을 중지시킨 후 수사에 즉각 의뢰를 했습니다. 해당 지원자는 알고 보니 해당 대학의 김모 의대 교수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있었던 당일 새벽 교직원 A씨는 면접 문제 9개, 모범 답안 핵심어 등 이른바 정답 쪽지를 만든 뒤 이 아버지와 약속된 장소에 숨겨놓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직원은 게시판에 넣어두었습니다. 확인하세요, 김 교수님. 이라고 문자 메시지까지 전송을 합니다. 김 교수는 그 비밀의 장소에 찾아가서 쪽지를 찾은 뒤 아들에게 이게 문제와 정답이다. 이것만 외워라. 라고 건넵니다. 학교 측은 아버지 김 교수, 의대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문제를 빼돌린 교직원 A씨도 정직 3개월 징계를 현재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아버지 아들에 이어서 내 아들도 의사로 만들고 싶었다. 라는 그 욕심의 범행을 저질렀다. 교직원 A씨는요. 의대와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김 전 교수의 지휘 탓에 일개 직원으로서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다. 라고 모두 실토를 했습니다. 딱 그 드라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스카이캐슬 저 드라마를 좀 눈여겨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변호사를 하거나 의사를 하면 아들도 대를 이어서 전문가를 시키겠다는 욕심이 결국 아들들과 부모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를 좀 부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한 그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교과서적인 그런 결말이 나가지고 좀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 58세 된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본인이 의사이면 아들도 꼭 의사를 해야 됩니까?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떤 그 행위를 범죄 행위를 했는데 사실 대학 교수라는 분이 아들을 이야기는 한다고 하지만 의대 행정직 직원에게 면접 시험을 유출을 하도록 해서 그다음에 마치 간첩들이 접선하는 양, 간첩 접선하듯이 마약 사범들이 딜리버리 배달하는 형태로 게시판에 뒀어요. 확인해 주세요. 하니까 또 그 아버지는 몰래 게시판에서 그걸 빼놔가지고 아들에게 이제 숙지를 시켰단 말이죠. 근데 면접관들은 이 문제 출제를 하다가 이거 오답이야라고 해서 자기들이 다시 정답을 바꿨어요. 근데 이걸 행정직 직원은 모르고 그대로 전달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준 거니까 믿고 자 모범 답안 9개면 합격입니다. 예. 답에. 그러니까 그대로 달달 외운 거예요. 근데 면접관이 보니까 이거 오답이었고 정정을 했는데 오답을 그대로 낸다? 야 이거 시험 문제 유출됐구나.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겁니다. 진흥팀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결국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가 누구냐 알고 봤더니 그 같은 대학의 의대 교수다. 바로 수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드러난 건데 정말 스카이캐슬 드라마라도 좀 보셨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손수 변호사님. 네. 지금 교수에게 문제 답안 쪽지를 전달했던 교직원과 그 아버지 교수 사이에 뭐 금품이 오갔다던가 아니면은 너 이번에 이거 문제만 좀 빼주면 내가 당신 승진해줄게. 뭐 이런 정황은 사실은 보이지는 않아요. 범죄 성립에 영향은 없습니다. 예. 지금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요. 업무방해 행위를 국무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나눠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 둘 사이에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요. 그리고 또 최초에는 이제 그 검사가 벌금 500만 원 약식 기소했어요. 그런데 이런 검사가 약식 기소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볼 때 이거는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열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사건도 법원에서 굉장히 중앙권으로 보기 때문에 약식 기소된 건입니다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예, 황당한 사건 풀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두 가지 사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오늘의 핫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핫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핫플 4인방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사진이죠. 수병과 간호사의 키스, 더 키스로 불리는 사진 한 장이 나와 있고, 그리고 죄수들이
자동차에 지금 문을 따고 있는 범죄 현장의 모습 같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진 한 장도 있고요. 그리고 장례식장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상징하는 수병과 간호사의 키스, 더 키스로 불리는 이 사진. 종전을 축하하기 위해 뉴욕 타임스퀘어에 쏟아져 나온 수만 명의 인파 속에 수병과 간호사 복정을 한 두 사람의 키스 사진은 이 전 세계를 순회하며 전시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역사적 사진 속 기쁨에 취해 키스를 하는 남자 주인공인 조지 맨돈사가 향년 96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맨돈사는 생전 인터뷰에서 종전 소식을 듣자 전쟁 중 병사들을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줬던 간호사들이 떠올라 프리드먼과 키스했다 라면서 당시를 회상하곤 했었죠. 그런데 정작 키스를 받은 간호사는 키스는 내 의지가 아니었고 로맨틱하지도 않았다. 약간 산통을 깨는 분위기인데 그런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 키스라기보다는 승리를 기뻐하는 몸짓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 당시의 진실은 당사자들만 아는 거겠죠. 어찌됐든 20세기를 상징하는 멋진 사진을 남기고 떠난 맨돈사.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 사진 다시 한번 저희가 볼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기쁨에 환호하는 수병과 진하게 키스하는 간호사의 사진. 이 시대의 명작으로 남는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오늘 여실하게 다 드러났는데 차라리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키스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간호사 얘기도 나왔는데 저 남자가 누구냐? 조지 맨돈사 이외에 내가 그 주인공이다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더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게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였죠. 이제 그때 찍힌 사진이고 워낙 이제 사진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사진 주인공이 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무려 11명에 달했는데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고고 인류학적 기법으로 머리 모양이나 뭐 손 모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가려내야 될 문제예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워낙 명작이다 보니까 그렇게 찾아낸 건데요. 그렇게 해서 그중에 누구와 비슷하지라고 해서 해병 사진 이렇게 쭉 보니까 멘도사와 같은 인물이었던 거예요. 두발 형태 뭐 두상 등등이. 네네. 근데 정작 재밌는 건 이 멘도사는 나 아니에요 라고 처음에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본인이 이 여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키스를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아마 예. 그 부분을 자신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인정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신이 아니다라고 계속 부인을 하다가 결국 2009년에는 이 사실 내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키스였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 사진을 들고 또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예, 사실은 이 맨돈사 씨가 술 한잔을 걸치고 약간 얼큰하게 술에 취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소식에 기뻐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다가 간호사가 생각나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간호사의 허리를 안고 키스를. 요즘 같으면은 이거 뭐 미투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닐까. 밑으로 바로 가는 거죠. 예, 바로 간다. 2002년 월드컵 당시를 회상해 보면 어딘가요? 2002년 월드컵 때 사실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 당시에 골을 넣고 대한민국이 승리할 때마다 같이 응원하다가 옆에 있는 남성과 여성이 부둥켜 안았던 장면들이 저는 쉽지가 않는데 그게 지금 시대에서 자칫 잘못 부둥켜 안았다가는 밑으로 잘못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언젠가 대한민국에서 남북 통일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되는 날 이와 같은 키스 장면들이 다시 한번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적어도 그날 하루만큼은 모든 것들이 좀 용서되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맨돈사가 극구 부인했던 이유 저는 저 장면이 본인이라고 밝혀지게 되면 평생 아내한테 욕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근데 사실은 그 사진 뒤편에 그때 당시 맨돈사가 연애 중이었어요. 데이트 중이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살짝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 당시 데이트했던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제 한평생을 회로를 했죠. 근데 그 데이트했던 여자를 놔두고 간호사하고 급격하게 키스를 한 걸 보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급격하게 키스했습니까? 2차 대전 때 고생했던 간호사한테 고마운 마음에서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진이 미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또 법조인이 한 분 계세요. 조홍천 의원. 네. 이게 미투가 아니다. 미투란 게 협의의 미투는 어떻게 업무상 위력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업무상 위력 관계가 없었다.
그냥 강제추행 정도. 강제추행 정도로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수병과 간호사.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진 속 주인공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왠지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역사는 흐른다라는 회상에 좀 젖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 앞을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미국의 수감자들이 범죄 기술을 나쁜 일이 아닌 좋은 일에 사용해서 화제입니다. 바로 법원 앞 야외 주차장 SUV 차량에 갇힌 1살배기 여자아이를 구한 건데요. 중앙분리대에서 수리 작업을 하고 있던 수감자들, 한 SUV 차량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한 부부를 발견합니다. 부부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기의 아버지가 차 열쇠를 앞좌석에 놔둔 것을 잊고 문을 닫아 아기가 있는 차 문이 잠기고 만 것인데요. 이에 수감자는 문 따는 기술에서 착안, 옷걸이를 지렛대 삼아 차 문을 열고 아기를 구조했다고 합니다. 범죄로 익힌 기술이긴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의도와 결과가 중요한 거겠죠. 어찌됐든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말, 이미 옛말이 돼버린 지 오래죠. 이를 방증하듯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데요. 다음 달 실시되는 명예퇴직 신청 교사는 전국적으로 6,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권 추락 때문.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교사가 늘면서 교권 침해 보험에 드는 교사도 증가. 이런 보험이 있어요?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에 가입한 교사들이 6,100원을 더 내고 교권 침해 피해 특약을 가입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교권 침해를 인정받는 교사에게는 보험금 3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교권 침해로 보험을 받은 교사는 10명. 실제로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부상까지 당해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이 격세지감을 실감케 하는 웃지 못할 씁쓸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이게 이런 보험이 있는 줄은 전 처음 들었는데 박수현 차장. 네. 그러니까 교사들이 교권 침해 보험에 가입해서 피해 특약을 들어놓으면 6,000원만 더 내면 학생이 나한테 욕하면 300만 원을 탈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험을 만든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교권 침해로 학생, 학부모와 그리고 교사 간에 워낙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분쟁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변호사 소송 비용도 들고 하니까 좀 경제적으로 부담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아서 이렇게 특약을 만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많은가 이걸 이제 봤더니 교육부가 지난 한 학기, 그러니까 작년 한 학기죠. 작년 3월부터 8월 5개월간 교권 침해 사례가 얼마나 많았나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전국 학교에서 1,390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1,390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중에 모욕, 명예훼손, 그러니까 뭐 욕설을 하는 뭐 그런 등의 행동이 무려 절반이 넘습니다. 58%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게 한 12%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상해와 폭행도 무려 한 7%, 그러니까 100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이렇게 교권을 침해하느냐를 보니까요. 네. 90% 이상이 학생들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사실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 하면은 소위 꼰대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데 교사들이, 현직 교사들이 얼마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보험까지 가입할 정도로 이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실이 많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같아요. 박정화 대변인.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저런 상황이 왔잖아요. 스카이캐슬 다시 한번 소환하면 그중 대사 중에 이런 거 나와요. 선생님 왜 월급 받으세요? 선생님 왜 월급 받으세요? 일한 대가로 받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봤던 선생님은 정말 존경해야 될 뿐이고 뭐 이랬지만 최근에는 저런 상황이 생긴 게 선생님도 그냥 그 애들 가르치는 기술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도 저렇게 막대하고 우리나라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해야 되는 사법도 막대하고 이놈의 사회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참 한탄스럽습니다. 예. 네 번째 악플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정부의 이 조치를 두고 환경이 먼저냐, 사랑하는 이를 잃은 마음을 헤아리는 게 먼저냐, 이때 아닌 장례식장 일회용품 전면 금지 규제 조치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입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현황 때문인데 전국 장례식장에서 밥, 국그릇을 제외한 접시류 사용량만 연 2억 1,600만 개로
무게가 756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두 곳을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식장으로 시범 운영 중인데 다회용 식기를 무상으로 대여해줘 약 20여만 원의 장례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회용품이 비교적 많이 배출되는 곳이 장례식장이라고는 해도 조문객들을 대접하면서 그릇까지 씻어야 되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왜 이리 많냐며 이제는 장례식장까지 간섭하려 하느냐라는 누리꾼들의 비판도 현재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티즌들의 비판 내용 한번 보시죠. 일회용품을 금지시키는 건 설거지하는 사람도 따로 돈 내서 쓰라는 거겠죠? 아니, 본인이 상 차리고 정리해 줄 건가? 이런 반응들. 그러면서 저거 말하는 사람 최소 장례식장 안 가본 사람이다. 내 자식 내 장례 치르며 고생할 거 생각하니 미안해서 장례 못 치르겠다. 라는 부모님들의 댓글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는 저희가 그 여가부가 아이돌의 외모가 비슷하다며 방송 출연을 자제하라. 댓글로는 전두환 정권이냐. 이런 내용 소개시켜드렸는데 뭐 한 2탄쯤 되는 것 같아요. 김병현 박사님. 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쓰지 마라.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건지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에 대한 문제들이 커져나가고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얘기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건데 얼마 전에 있었던 법 하나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우리 돌직구에서 다뤘지만 안전벨트 모두 의무화시켜라. 그리고 갈 때마다 카시트 전부 착용이라 그래서 서울 구정명절에 내려갈 때 버스 탈 때마다 카시트 업고 들고 다녀야 되냐라는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안전 지켜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것을 법으로 규제해서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도 당장 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계속해서 세척할 수 있는 식기를 쓰게 되면 여기에 대한 폐기물 문제, 재활용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나 정부에서 일어나는 장례식장에 가서 먼저 좀 해보시고 나서 법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 가지 플라스틱 용기들이 문제가 된다면 종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재활용이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과 절차들도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까지 규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최근에 있는 한 영화 대사를 빗대서 이것이 공산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라고 하는 우스갯소리인 자조어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많은 국민들에게 모든 것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이런 일상적 생각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사용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가 많냐? 장례식장도 많습니다. 그럼 거기도 금지시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커피숍에 일회용 컵 단속한다고 정부가 해놓고 제가 기자니까 취재 기자니까 정부 기관, 정부 부처, 청와대 근처에 커피숍들, 큰 프랜차이즈 커피숍들 일회용품 사용 용기 현황 점검해봤는데 계속 다 쓰고 있어요. 단속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도 안 하고서 장례식장에까지 못 쓰게 하는 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안 된다고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또 이번에 이 일도 환경부네요. 예, 참 환경부가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이어서. 블랙리스트,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예. 어쨌든 리스트. 그 대책을 보니까 별도의 대형 식기 살균 세척 건조시설 들여놓으면 되지 않느냐. 제가 식당할 때 보니까요. 횟집하셨잖아요. 예, 세척기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이 팍 올라오는데. 예. 그 초벌로 미리 대충 닦아줘야 돼요. 손이 몇 번 갑니다. 이거는 대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스티로폼 제품보다는 종이 제품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상주의 입장에서는 정말 문상객들 맞는 게 중요하지. 예. 그 설거지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신경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럼요. 예, 조금 현실적인 대책을 더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상조회사 도움 많이 받아 훨씬 그 조문객들 받기는 쉬워지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 해서 일회용품 못 쓰게 하면 다시 그러면 그릇 닦는 상조 직원들 더 추가로 고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돌 규제, 야동 규제, 먹방 규제, 장례식장 규제, 먹방 규제, 미세먼지 때문에 삼겹살, 고등어 규제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생활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 만들어서 좀 국민들한테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사자성 있잖아요. 탁상공론.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조금 전에 저희가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 피해 보험 특약을 가입하고 있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도 마침 선생님입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선생님,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죠. 자기가 담임을 하고 있는 반에 여자아이가 남자처럼 이렇게 숏커트 짧은 머리 때문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짧은 머리 때문에 왕따를 당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인종이랄지 이 친구의 말투 등등 때문에 자기 반에 새끼손가락, 아픈 손가락 학생이 왕따를 당하니까 이 선생님이 고민을 했어요. 왕따를 가한 학생들에게 회초리를 득까도 생각했는데 그 방법보다는 본인이 왕따를 당하는 학생과 똑같은 숏커트 머리에 똑같은 머리띠도 하고 나타나면서 반 아이들한테 어때? 선생님 머리 예쁘지 않니?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학생들을 왕따를 했던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 깊은 반성을 하게 되고 왕따 현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어떤 선생님이 누구를 성추행했네, 뭐 안 좋은 기사들도 많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바로 이 선생님들처럼 아이들을 자식처럼 더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아직 많다라는 것 꼭 오늘 돌직구쇼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힐링 뉴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